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남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볼 모델 이 녀석입니다. 12000F요. 어저께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어제 7월 21일 날 혼다 더고에서 런칭이 진행됐습니다. 12000F에 대한 관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에이크마 쇼에 갔을 때 2025년도 에이크마 밀라노에 방문했을 때에도 나 나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사실 그렇게 되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고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호넷이 또 원래 있었잖아요. 12000 호넷 SP가 한국에 굉장히 적은 수량이 한정적으로 도입이 되었었던 것이 기억이 났고, 그리고 이 엔진, 이 모델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이 호넷의 것을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큰 차이 있겠어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냥 스타일만 다르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그 문제가 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 소유의 CB750F가 있습니다. 마지막 공랭이었던, 물론 이제 연식이 마지막 연식이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세대였어요. 공랭식 750 CB750F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의 전통적인 대배기량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에 대한 로망이 딱히 없어요. 특히나 제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별로 로망이 없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오리지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그런 건방진 마음이 좀 있었던 건데요. 어땠겠습니까? 너무 좋았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어제 시승을 하고 원래 오늘 날짜에 바로 다음 이어서 시승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 런칭 당일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내리는 관계로 일기 때문에 시승회가 취소가 됐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음 달에 시승을 해야 되나, 다음 주까지 비가 온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비가 잠깐 그치는 타이밍이라도 좀 타보자 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비가 내리는 날 모터사이클을 타겠다고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나오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있죠. 날씨가 덥고 우위를 입었으니까 또 땀에 젖고 노면도 미끄럽고 하니까 바이크를 마음대로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위험하고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타고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놓고 어떤 식으로 좋았는지는 설명을 지금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약간 좀 무슨 소리야 지금 혼다 바이크 앞에 두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스즈키의 카타나가 생각이 먼저 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GSX AT 모델, 가장 근래에 시승했던 이런 레트로 스타일의 복각형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들이 생각이 났어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ATT와 T입니다. 작년도 에이크마 쇼에 갔을 때에도 그 GSX AT 모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GSX A 시리즈랑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차체인데 스타일만 그냥 좀 메트로한 인기 좀 끌어보겠다고 이렇게 수술 좀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이렇게 깔아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에 국내에서 출시가 됐을 때 A 시리즈에서도 ATT하고 T를 타보고
아, 이게 이렇게 재밌는 엔진이었나? 이 바이크가 이렇게 즐거웠었나? 이 시리즈가 심지어는 딱 2달 전에 또 A 시리즈를 모아서 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포지션과 스타일이 달라졌을 때 마음이 딱 열렸을 때 바이크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12100F를 탈 때도 이번에는 스타일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나의 마음에 내가 이 녀석을 받아들일 준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몸이 기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타나의 경우에는 카타나는 훨씬 더 먼저 복각된 모델이죠. 언제였는지 벌써 기억도 안 나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그러면서 새로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다루기도 쉬워야 되고 기술적인 진보도 있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또 과거의 카타나를 기억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았었다고 느꼈거든요. 새로운 카타나가 등장할 때에 맞춰서 스즈키 코리아에서 구형 카타나를 오리지널 초대 카타나를 가져다가 타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모델, 선대 모델과 후대 모델과의 연관 관계가 정말 눈앞에서 딱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12750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 12100F가 사실은 좀 먼 친척에 가깝단 말이에요. 직계 동생이 아닌 느낌인 거죠. 동생 혹은 직계 가족에서의 뭐 아들, 손주 뭐 이렇게 봤을 때 직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타봤더니 이 대구 빡이 어쩐지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와 재밌네. 뭐지? 일단은 그래도 12니까 12 리그 어디 12시고 막 이렇게 딱 12답게 움직여줬고 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래 혼다가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맛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뭐를 손봐주는 그런 아주 세세한 그런 것들을 손봐주는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혼다는 자신들이 생각한 어떤 이상점을 놔두고 거기에 맞게 그냥 딱딱 만들어줄 뿐이지 거기서 무슨 감성을 부여하겠다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12100F에서 처음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스몰 펀 같은 거 말고 리터급 모터사이클을 만들면서 약간 재미있는 장난질들을 좀 쳐놨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즈키의 GSX ATT 그리고 AT 카타나에서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겠군요. 야마하의 XSR 900 GP 그리고 XSR 900 같은 모델도요. 글쎄요. 제가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기계적인 중립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표정을 조금 이렇게 딱 정돈시키고 너무 막 혼자 신나하는 그런 표정을 짓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기본적으로는 이 녀석은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레트로 스타일의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죠. 근데 물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클래식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클래식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CB750-4 혼다가 직렬 4기통 대배기량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그 당시에는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라는 이름도 안 썼습니다만 직렬 4기통 엔진을 적용시킨 최초의 양산형 모터사이클로 CB750이 나왔던 시점에는 그 녀석은 슈퍼스포츠였단 말이에요. 직렬 4기통 엔진을 쓰는 것 자체가 슈퍼스포츠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대량 생산된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그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로 딱 분류를 한다라는 게 네이키드는 옷을 벗었다, 벗겨진 인데 네이키드는 근데 입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 초창기 레이스 모터사이클들은 원래 뭐 카울이 있지 않았냐? 아니 그건 또 있는 애들도 있었는데 없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혼다가 CB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이름으로 얘기가 되는 CB92 벤리 같은 모델을 내놓고 나중에 72 벤리 가지고선 맨섬 TT에 가서 레이스를 뛸 때도 그 차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이키드의 정통성, 뭐 클래식한 네이키드의 스타일, 원형 스타일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환상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대가 바라보는 원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혼다의 CB1100EX 모델이 있었죠. 그 녀석의 휠 스펙이 또 다릅니다. 요즘에는 17인치를 쓰잖아요. 앞뒤. 근데 그 녀석은 또 달랐어요. 예전에는 리어 타이어, 그러니까 리어 휠 자체가 18인치 쓰는 것도 많이 있었고, 뭐 프론트 16인치 쓰는 모터사이클들도 있었고, 오히려 더 큰 대구경 휠을 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클래식한 스타일의 전형성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클래식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와이어 스포크 휠을 써야지 클래식하냐? 아니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등장할 때 그것을 넘어서기는 모델로 만들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또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 모델이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께서 클래식하다고 느낄 법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탔던 첫 번째 직렬 4기통 모델이 CB400이었고 그 모델이 93년식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구입했던 시점은 2002년도였고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이미 된 차량을 샀던 거였겠죠. 근데 그 시점에 봤을 때는 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일본에서 출시됐었던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이 저한테는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90년대에 만들어졌던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은 사실은 1980년대와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던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을 사실은 그 문법들을 따라서 90년대에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발전된 그 90년대 당시에 현대적인 무드가 녹아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그걸 제가 2000년대에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클래식한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의 원형이구나 라고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 이건 클래식하다 라고 느끼는 것이 전혀 잘못되지 않고 전혀 무조건 맞는 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녀석의 그 그래픽을 보시면 파란색이랑 곤색에 가까운 컬러, 그리고 은색의 차체, 이 컬러가 적용된 부분이 또 되게 인상적이죠. 그 1979년도 80년대에 혼다가 CB750F 모델을 내놓고, 그리고 CB900F를 내놓고 미국에서의 AMA 레이스를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AMA를 석권했던 선수가 바로 프레디 스펜서죠. 이건 굉장히 프레디 스펜서는 애초에 별명이 빠른이에요. 패스트 프레디였거든요. 형님이 그때 처음 CB750F, 원래는 테크니컬하게는 CB900F였습니다만 그걸 타고 데이토나에서 첫 승을 거뒀을 때가 만으로 19세였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그 구마모토 홈커밍 데이에도 직접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료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거 타고선 자신이 옛날에 탔던 레이스 머신에도 앉아 계시고 요 모델에도 앉아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프레디 스펜서에게 허락을 받은 프레디 스펜서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프레디 스펜서 에디션은 그 혼다가 그 1980년대에 그 프레디 스펜서에 의해서 혼다가 그 완전히 승리를 하는 그 장면, 레이스에서 성과를 딱 이룩하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이 계속됐습니다. 왜냐면 프레디 스펜서는 그 당시에 이런 네이키드 형태의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펼쳐지는 AMA 레이스를 석권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세계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WGP, 당시는 월드 그랑프리였는데요. 현재는 이제 모토GP라고 불리는 것의 전신이 월드 그랑프리였고, 그쪽에 나가서 투스트로크 레이서 머신들로 레이스를 해서 또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낭만의 시대의 증표예요. 정말로. 너무 이제 배경 설명이 너무 길었으니까 얼른 가보죠. 스타일적으로 과거의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형태를 갖췄다는 것을 설명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길어진 거였어요. 제가 시트에 딱 앉아봤을 때, 사실은 런칭 날도 앉아는 봤었습니다만, 그때 앉아봤던 모델은 시트가 순정 시트가 아니었고요. 약간 더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옵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 카울이라던가 각종 옵션이 정착되어 있었는데, 이 녀석과 그 녀석을 딱 1대1로 놓고선 앉아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부분은 시트고의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당연한 얘기입니다. 컴포트 시트는 조금 더 두껍게 설정되고 순정 시트는 그거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제가 제 키와 그 발착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보다 실제 노멀 상태는 훨씬 더 발착지성이 좋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앉았을 때 연료 탱크와 이 포스트, 핸들 포스트와의 거리가 꽤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연료 탱크의 용량은 16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탔던 그런 네이키드 모델들은 정말 탱크에 어마어마하게 기름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6리터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연료 탱크와의 거리가 좀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시트가 좀 낮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컴포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앉았을 때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 노멀 시트의 경우에는 좀 더 낮다 보니 이렇게 앉은 자세가 좀 더 깊고, 그래서 조금 먼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멀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포스트까지의 거리이지 핸들바와 라이더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손을 딱 가만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있던 데서 손을 들어서 얹어놓는 느낌으로 얹어놓으면 딱 잡힙니다. 이게 바로 네이키드지. 이게 바로 네이키드지.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간격과 너비, 그립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와, 그렇지, 원래 네이키드 원래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어요. 엄청 반가웠습니다. 핸들바의 경우에는 테이퍼드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주파 진동이 약간 있어요. 고주파 진동이 어떨 때 많이 느껴지냐면 당연히 고회전이라던가 엔진을 마구 돌릴 때이기도 한데, 그 그립을 쥐고 있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립 안쪽으로, 우리의 그립 안쪽에 스위치 뭉치들 쪽에 더 가깝게 다가가서 그걸 같이 쥐고 있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핸들바 밸런서 쪽으로 같이 쥐고 있었을 때의 그 고주파 진동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달리는데 지장이 있을 수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E클러치나 ASA나 뭐
듀얼 클러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매뉴얼 클러치의 모터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 본인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 역시 그렇더군요. 오랜만에 완전히 클러치만으로 움직이는 차량을 타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뭐 GSX ATT도 그랬고 T도 그랬고 뭐 아니면 엔필드 모델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그랬는데 왠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혼다 차량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퀵시프트도 일단은 기본 사양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퀵시프터들이 그 순정 사양으로 많이 채택이 됐던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세대였으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퀵시프트가 안 되는 게 처음으로 퀵시프트 안 되네? 라는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잘 쓰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의 엔진을 가지고 직접 흔히 말하는 힐앤토로 RPM 보정을 맞춰가면서 기어를 변속하고 거기에 맞춰보고 실패도 한 번씩 하고 하면서 느껴지는 그 매뉴얼 모터사이클의 즐거움 중에 하나잖아요. 정확하게 브레이킹을 딱 하면서 웅웅 하고 딱 맞춰갖고서 RPM 딱 맞춰서 들어갈 때 그 기분, 혹은 어딘가로 뭐 코너로 막 빠르게 들어가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딱딱 수행해냈을 때 라이더만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해봤어요.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을 했을 때 그 되게 묵직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요즘 매끄럽게 깜짝 놀랄 정도로 언제 기어를 변속할 때 그 점화 타이밍을 잠깐 끊는 그런 게 이제 결국엔 퀵시프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못 느낄 정도로 막 되던,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얘는 안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거 옛날 바이크 타는 맛 나네. 옛날 맛 나네. 진짜 옛날 바이크가 아닌데 옛날 맛이 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들어진 걸 못 만드는 방식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레트로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기술적인 퇴보나 스스로의 과거를 답습하는 뭔가 발전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되게 편견이 조금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차량들, 내가 기억하는 감각을 이렇게 최신형 모델에서 제공해 주는 걸 느끼게 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엔진이에요. 이 녀석 엔진이에요. 엔진이 일단 너무 즐겁습니다. 이 엔진은 원래는 2007년도, 2008년도에 나왔었던 CBR 1000RR, 저는 사실 제가 처음 업계에 들어와서 처음 타봤던 슈퍼바이크 모델도 CBR 1000RR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CBR의 엔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용되었던 영역이 꽤 있었죠. 원래는 실제로는 예전에 그 모델 나오고서 국내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기억했을 때는 CB1000F 모델이 이런 클래식한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주댕이 이렇게 오 하고 생기고 있는, 이렇게 정말 오징어 같이 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모델도 아마 같은 계열의 엔진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기억할 만한 모델로는 CB1000R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CB1000 호넷 SP 모델이 또 같은 엔진을 썼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엔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의 한계점도 아닙니다만, 원래 어디까지 있었는지부터, 그리고 이것을 디튠해서 어디까지 내려놨었다가 또 어디까지 포기했다가 어디까지 또 올려놨다가
할 수 있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12R 1000R 날 때는 192마력, 190마력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호넷 같은 경우에는 150마력대가 나왔었고, 호넷 750, 호넷 1000 SP가 157마력이었나 158마력이었나 그쯤 나왔죠? 그랬죠? 그리고 CB1000R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밑에 120마력대로 끊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이, 이 엔진이 낼 수 있는 성능의 이 업과 다운을 저는 경험해 본 바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엔진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다양한 데서 다양한 세팅으로 돌려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될 겁니다.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일종의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기에 잘 만들어진 엔진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프레임도 그 당시에 CBR 엔진이었으니까, CBR 1000R의 엔진이었으니까 프레임도 구조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도 적용이 맞춰서 쓸 수 있고, 지금처럼 호넷의 프레임을 가져다가 만든 CB1000F에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세팅이 원활한 것도 사실인 것 같죠? 왜냐하면 다양한 세팅들이 가능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세팅 값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 엔진이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 엔진이 정말 재미있는 점은 호넷의 엔진을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의 2020년 코로나 시기 때 발표됐던 CBF 컨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녀석은 원래 CB1000R을 기반으로 콘셉트 모델이 짜져 있었어요. 그래서 싱글 사이드 스윙암, 리어 타이어를 쥐고 있는 스윙암이 싱글 사이드 CB1000R의 것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었고, 형태적으로는 조금 더 이 녀석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내는 콘셉트 모델이었으니까 그렇기는 했는데, 막상 CB1000F가 실판이 될 거다, 시판형 양산형 모델이 공개가 됐을 때 호넷의 것을 활용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졌단 말이죠. 호넷에서도 이 녀석이 또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흡기 포트 쪽에서의 세팅이 너무 재밌어요. 혼다가 이런 짓을 한다고?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그 흡기 포트를 설계를 또 막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 흡기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댓글들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본 적이 없거든요. 배기음도 사실 크게 신경 써본 적 없고요. 저는 사실 엔진을 실제로 제가 돌려서 엔진을 막 쥐어짜서 어딘가를 어떻게 달려나갔을 때의 그 장면에 집중하는 편이고, 그때 들리는 다른 감각들은 사실은 거의 다 포기하는 편이기는 해요. 물론 조금 더 여유 있게 달릴 때는 뭐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라던가 뭐 분위기, 공기가 변하는 느낌들, 이런 것도 다 느끼기는 합니다만, 집중해서 즐겁게 달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순간에 제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어쩌면은 그건 블루투스 헤드셋 때문에 어차피 음악 듣고 있지 다른 소리들은 거의 좀 약간 묻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녀석은 흡기 포트에서의 이 길이, 퍼널의 길이를 달리 만들어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일정한 느낌이 안 나요. 원래 직렬 사기통, 순행식 직렬 사기통은 원래 일정하게 아주 특히 혼다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혼다의 직렬 사기통은 전기 모터 돌듯이 돌았어요. 엥, 슝, 슝, 슝. 이게 안 그래요, 근데. 되게 걸걸해요, 애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걸걸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혼다가 얘가 약간 걸걸하게 느껴지게
세팅을 해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달갑지 않다. 달갑지 아니하지 아니하다. 달가웠다는 얘기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걸걸걸걸걸걸 하는 그런 느낌이 그 펄스감이 생겼어요. 왱 해서 그냥 이렇게 고주파로 계속 우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 됐거든요. 이거 타고 달릴 때도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그 기어를 변속하고 쭉 RPM 끌어올리고 기어 변속하고 또 기어 쭉 RPM 끌어올리고 하는 것들을 반복할 때 그 느낌이 살아있어요. 이거 와이어 스로틀이 아니거든요. 스로틀 바이 와이어예요. 그러니까 전자식 스로틀인데 이 스로틀을 감고 그렇게 쭉 감아 올렸을 때 그 걸걸거림이 이 그립에도 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입니다. 사실일 수가 없어. 근데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엔진에서 오는 감각에 집중을 해보니까 제 그립 안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나는 이거 뭐 코너는 안 돌아도 되겠다. 그냥 코너 있으면 그냥 코너는 하고 돌아도 되겠다. 이 맛 하나로도 간다. 죽인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엔진 RPM이 제가 계기판 상에서 표시됐던 거 제가 계기판 세 가지 모드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해놓은 모드 상태에서는 레드존 시작하는 게 10,000rpm이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도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 이미 빨간색 라인에 도달을 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끌어올린 다음에 기어 변속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속도가 나옵니다. 이게 최고 속도는 분명히 CBR 1000RR이나 호넷 SP만큼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델 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달려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레트로 레이서라던가 이런 데 나가서 달리면 빨라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상적인 용도에서라면 그런 건 별로 필요 없는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굉장히 즐거운 모터사이클. 오랜만은 아닌가? 항상 만날 때마다 즐겁기는 하네요. 어떤 모터사이클이든지. 근데 이 녀석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12750 오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심지어는 그거 없어도 이거 있으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그거보다 이게 더 즐겁다? 같은 느낌도 있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막 따지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지겠지만 차이를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엔진의 질감, 기어의 변속감, 그 토크가 일어나고 그 특유의 이 CB 대형 모델들이 갖고 있었던 거대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네 이거. 이렇게 타도 되겠고 저렇게 타도 되겠네. 조금 더 끝까지 최대한의 RPM을 끌어내서 고회전 영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주면서 달리는 것도 충분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저속 영역에서의 넉넉한 토크를 지금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저 텐덤을 한 상태로도 3단 출발도 됐던 것 같아요. 2단이었나? 되게 스무스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천천히 그 골목길 안에서 아주 속도를 낮춰서 달릴 때에는 기어를 일찌감치 변경해서 3단, 4단 정도로 달리면 굉장히 낮은 RPM으로 되게 조용하게, 사실 거의 1000rpm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되게 반응성도 좋고 오히려 걸걸거리는 느낌도 생생하게 들리는 느낌도 있고 그랬습니다.
좀 지금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번 시승 환경에서 코너링 성능이라던가 스포츠 주행에서의 그런 브레이킹과 핸들링 감각들, 프레임에 주는 느낌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다. 제가 느낀 부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 못 드리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호넷이 갖고 있던 특성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프레임 영역에서는요. 물론 이 부분도 약간 변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연하고 다루기 쉽고 기본 특성들, 10이라는 모델,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이 원래 타기 쉽다, 누구나 타기 쉽다, 근데 또 재밌다, 그리고 되게 믿음직스럽다 같은 느낌들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네, 이 계기판 때문에 계기판이 드러나고 그 포탄형 계기판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액정의 뒷면이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거나 가리거나 약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쉬운 방법은 헤드라이트 카울을 덮으시면 됩니다. 근데 헤드라이트 카울은 싫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해야 되나? 네, 생각이 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헤드라이트였어요. 뭐 헤드라이트의 광량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 헤드라이트의 이 겉에 베젤, 링이 크롬으로 되어 있고 이 뒷부분은 블랙 무광 컬러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커졌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밸런스가 원래 CB 시리즈가 갖고 있던 그 외형적인 밸런스를 위해서는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LED 헤드램프인데 이렇게까지 애가 그 앞뒤로 두꺼워질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두껍게 만들 거면 더 좀 예쁘게 좀 이쪽도 크롬으로 싹 해서, 그럼 너무 클래식했으려나? 어쨌거나 외관상에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바꿔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이미 프리뷰 형태로 제가 런칭 현장에서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정 상태 1,598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 내에서 일본보다도 더 싼가요? 라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가격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댓글로 그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부주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어떤 취재 현장에 갔을 때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의 판매 가격이 얼마였는지 제가 계산을 해본 상태도 아니었고,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떠올려 봤을 때, 비슷한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일본보다 싼가? 일본보다 더 비싼 건가? 뭐, 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런 것도 있죠. 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옵션들을, 그러니까 팩토리 옵션들을 좀 빼놓은 것들도 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라이더들, 한국의 대배기량 모터사이클들을 좋아하시는 라이더들은 풀 패키지 혹은 풀 옵션을 무조건 선호한다. 한국 사람들은 풀 옵션을 선호한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특히나 자동차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살 때 무조건 풀옵션으로 사라. 그래야 후회 안 한다. 그래야 훨씬 이득이다.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내에서 모터사이클 세계 안에서는 살 때 풀옵션을 원한다. 고객들이 풀옵션을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정립된 것은 제가 기억했을 때 BMW 모토라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BMW 모토라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고급진 취향이 있다, 고급스러운 거, 옵션들이 화려한 것들을 좋아한다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BMW 모토라드가 그 당시에 그런 식의 전자제어 옵션이든 아니면 그런 고급화된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는 한국 라이더들이 풀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거 원해 라고 해서 들여왔고,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잘 팔렸으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맞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모터사이클 세계에서도 풀 패키지를 다들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필요 없는 영역 때문에 내가 그걸 돈을 더 주고선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실 그러면 저는 좀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이를테면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2000F를 탔지만 저는 사실 카울이 있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근데 있으면 좋겠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원래 원래 12750F도 그랬고, 프레디 스펜서의 12750F도 그랬고, 12000F도 당연히 헤드라이트가 있는 것이 원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헤드라이트 카울이 있는 거는 근데 요즘 유행이기는 하고, 경쟁 모델들이랑 같이 비교해보면 헤드라이트 카울이 있는 쪽이 또 뭔가 갖출 걸 갖춘 느낌이기도 해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헤드라이트 카울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퀵시프트의 경우에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 퀵시프터 필요 없어요. 저 기어 변속 잘해요. 네, 저도 기어 변속 잘하고 그걸로 굳이 안 해도, 그래서 솔직히 그 감각이 별로 안 좋아요. 여전히 너무너무 쉽게 되기는 했고, 실제로 장거리 투어를 갔을 때, 정말 장거리, 저한테는 국내에서는 초장거리 아닙니까? 서울에서 부산 찍고 오고 그러면 그 정도의 거리로 정말 길게 오랫동안 타야 될 때, 그러면서도 기어 변속을 자주 해야 될 때, 이럴 때 말고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크러치 조작하는 재미가 아직 있는 게 좋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의 모터사이클을 타신다면 클러치로 그런 거는 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종 옵션들을 소비자의 선택 영역으로 빼놓고 기본 모델의 가격을 낮춘 전략은 대단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혼다 코리아에서 이번에 런칭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매력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경기 안 좋다고도 하고. 아무튼 아무튼 12000F 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선호도가 좀 약간 갈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또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은 블랙 컬러에 레드 스트라이프가 한 줄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고요. 이 녀석처럼 은색 컬러에 프레디 스펜서 특유의 이 그래픽이 적용되어 있는 두 가지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취향대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선호도 얘기가 약간 달라요. 어디서 소스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 뭔가 반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사전 예약을 해주신 약 110분 이상 된다고 들었는데 1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지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 실버 컬러, 프레디 스펜서 컬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신 분들이.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이 실버 컬러가 더 많이 팔렸다, 더 예약이 많이 걸렸다, 블랙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실버가 더 많이 걸렸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고, 다른 분께서는 또 아니다, 블랙 컬러가 훨씬 많이 선택됐다 라고도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여성분들은 또 블랙 컬러들을 다 선택하셨어요. 블랙이 훨씬 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 실버 컬러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 프레디 스펜서니까요. 오늘도 길게 또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해야죠. 언젠가 전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녀석을 오늘만 볼 게 아니라 또 만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를 더 많이 풀어내주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핵심만 몇 개만 짚어드리면 이게 진짜 그 CB750F라는 모델이 이 녀석의 45년 전 형님 원류 같은 모델이 결국에 세상을 그 일본 모터사이클 직렬 4기통 엔진들이 휘어잡았다, 우리가 정상에 올랐다 라는 것을 증명낸 순간에 기념비 내지는 트로피 같은 거예요. 정말 엄청 상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본인 라이더들이 계속 클래식한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을 타고 투어도 다니고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타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스토리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언젠가 또 그런 이야기를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약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수다를 좀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